오늘의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50살 이길주 씨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수영 강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면 포장마차의 어묵 국물이 더 진하게 끓어오르던 그 도시, 광안대교의 불빛이 물결 위에 길게 누워있던 밤들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그 밤들 중 하나가 내 삶을 산산이 부쉈다. 50살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여름밤, 나는 오토바이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해운대에서 대연동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비는 그쳤고 도로는 거짓말처럼 말라 있었다. 초승달이 아스팔트에 얇게 걸려 있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검은 차 한 대가 차선을 물고 들어왔다. 뒤틀린 핸들과 미끄러지는 소리,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공중에서 한 번 더 돈 뒤 내 몸이 인도 턱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 다음 장면은 병실 천장에 붙은 사각형 형광등이었다. 배꼽 아래로 감각이 사라진 채 나는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큽니다. 재활을 해도 걸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머리 위에서 형광등이 웅 하는 소리를 낼 뿐 병실은 깊은 수조처럼 잠잠했다. 다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계속되었다. 나는 다리를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허리 아래는 투명한 벽으로 분리된 것처럼 멀고 낯설었다. 간호사가 기저귀 이야기를 꺼내던 밤,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그때 20살이 막 지난 아들 준이가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비에 젖은 운동화를 끌고 숨을 몰아쉬며 그러나 눈을 피하지 않은 얼굴. 그는 말했다. 아버지, 같이 하시죠. 준이는 첫날부터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지금은 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오늘 하실 일은 숨쉬기예요. 그가 적어온 노트에는 호흡 10분, 물 200ml, 눈 맞추기 3번 같은 항목이 적혀 있었다. 간호사가 기저귀를 갈 시간이 되자 준이는 스스로 장갑을 꼈다. 서툴러 물수건을 2번이나 바꿔와야 했고 테이프를 너무 세게 붙여 다시 떼다가 내가 얼굴을 찡그리면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연거푸 말했다. 그래도 그는 했다.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고 나를 보며 자세를 설명했다. 밥 시간이 되면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내 입에 넣었다. 아버지, 지금은 맛을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참깨 냄새가 납니다. 그 말에 나는 슬며시 코끝을 움직여 냄새를 찾았다. 절망보다 먼저 혀끝이 움직였다. 불행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사고 2달 뒤, 아내는 종이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다. 미안해. 더는 못하겠다. 그 문장을 읽고도 나는 소리를 내지 못했다. 준이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고 말하였다. 아버지, 저희 둘이 해봅시다. 그날 이후 병실의 의자는 그의 침대가 되었다.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졸다. 내가 기침만 해도 벌떡 일어나는 밤들이 쌓였다. 새벽이 오면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불을 껐다 켰다. 꺼지는 날도 있었고 켜지는 날도 있었다. 재활은 느리고 창피하고 가끔 잔인할 만큼 솔직했다. 물리치료사는 먼저 상체 근력을 만들자고 했다.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손으로 몸을 들어올리는 브리지, 작은 고무공을 손가락으로 쥐었다. 펴는 그립,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트랜스퍼. 내 손바닥은 금세 물집으로 뒤덮였고 그 물집이 터져 굳을 때마다 준이는 핸드크림을 꺼내왔다. 아버지, 이거 바르시면 덜 아파요. 그는 내 발끝을 조심스럽게 꼬집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넷째 날, 아주 먼 곳에서 종소리가 한 번 울리는 듯한 그 미세한 번쩍임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준아, 방금 어떤 느낌이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예감. 그래서 우리는 표지판을 세우듯 매일 발끝을 꼬집고 발바닥을 문지르고 종아리를 두드렸다. 감각이라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냈다. 퇴원하던 날, 집은 공사판이었다. 현관턱은 낮아졌고 욕실에는 손잡이가 몇 개나 달렸다. 준이는 낡은 평상을 뜯어 침대 높이에 맞춘 경사로를 만들었다. 냉장고 문에는 스티커 메모가 빽빽했다. 900 스트레칭 1000발끝 자극 1100 상체 근력 1200 점심 1400 호흡 1500 휠체어 산책 2000일지 작성. 우리는 일지를 썼다. 그날의 통증, 잠깐 스친 감각, 먹은 반찬, 웃었던 순간. 어떤 날은 한 줄도 못 썼고 어떤 날은 빼곡하게 적었다. 꾸역꾸역, 그러나 꾸준히. 5회는 그렇게 앉아서 지나갔다. 앉아 먹고, 앉아 울고, 앉아 웃고, 앉아 버텼다. 그래도 앉아 있으니 손으로라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휠체어의 림을 잡는 각도를 바꿔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마른 날에는 고무바퀴가 더 잘 미끄러진다는 사실, 비 오는 날엔 고인 물의 결이 손바닥에 미묘하게 전해진다는 사실까지. 겨울 어느 밤, TV 소리를 낮춰놓고 일지를 적다가 왼발 엄지가 바늘로 콕 찌르는 듯 따끔했다. 나는 펜을 놓고 숨을 멈췄다. 준아, 지금 뭐 했냐? 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둘이 한참을 서로의 눈을 보았다. 나는 발톱 아래를 스스로 꼬집어 보았다. 바람 한 올이 발끝을 스친 것처럼 정말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지나갔다. 그날 밤 우리는 스탠드를 켜놓고 거의 자지 못했다. 재활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내 몸 안에서 빛을 가졌다. 다음 날부터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상체를 일으키는 시간을 늘렸다. 10초를 버티면 12초, 12초를 버티면 15초. 어깨가 불에 댄 것처럼 뜨겁고 허리가 소리 없이 비명을 질러도 나는 시간을 더했다. 어느 오후, 나는 휠체어 등받이를 두 손으로 쥐고 허리에 힘을 줘 섰다. 벽시계 초침이 두 바퀴를 도는 동안 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이를 악물었다. 둘 다 소리를 삼켰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걸음은 그 다음에 왔다. 걸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끌기였고 절뚝거림이었고 멈칫거림이었다. 집안의 모든 모서리와 손잡이가 임시 지팡이가 되었다. 주방 식탁 모서리, 장롱 손잡이, 문틀, 소파 등받이. 넘어지는 날이 더 많았다. 이마에 붙인 밴드를 떼고 또 붙였다. 그럴 때면 준이는 먼저 달려오지 않았다. 두 걸음 떨어져 서서 내가 스스로 중심을 찾도록 기다렸다. 쓰러져 맨바닥에 손바닥을 댈 때 나는 내 체온과 바닥의 차가운 온도가 손금을 타고 섞이는 느낌을 배웠다. 그 온도차가 내게 말했다. 지금 여기 살아있다. 6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아무것도 잡지 않고 네 걸음을 걸었다. 네 걸음. 숫자는 작았지만 그 네 걸음은 내 과거 전체의 무게를 밀고 나갔다. 우리는 그날 햄버거를 시켰다. 콜라에 얼음을 수북이 넣고 나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에 퍼지는 기름과 소금의 무례한 맛. 살아있음의 구체적인 형태가 그 한 입 속에 있었다. 그날 밤 일지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네 걸음. 무릎이 떨렸고 어깨가 울었다. 그러나 발끝은 앞으로 갔다.
일상은 다시 조직되기 시작했다. 준이는 새벽 배송을 그만두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저녁마다 나를 데리고 동네를 돌았다. 산책이라 부르기엔 멈춤이 많았고 걷기라 부르기엔 숨이 짧았지만 우리는 매일 나갔다. 동네 시장 골목에서 부침개 튀기는 소리를 세웠고 밀락수변 공원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자갈치 횟집 앞에서 비닐장갑을 끼고 내장 손질을 하던 사장의 손등을 보며 나는 손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 새삼 배웠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고 나는 여전히 느렸다. 하지만 느리게 본 것들은 오래 남았다. 7해가 흘렀다. 계절이 7번 한 바퀴를 돌았다. 나의 종아리에는 얕은 선들이 다시 떠올랐고 무릎 아래 작은 근육 줄기가 손으로 만져졌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의 기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은 신경은 종종 길을 찾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이라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새벽길을 걸었다. 그래서 그해 가을, 나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 트랙으로 갔다. 붉은 우레탄 위에 흰 선이 또렷하게 새로 칠해져 있었다. 나는 그 선을 따라 뛰기를 시작했다. 뛰기라기보다는 큰 걸음을 빠르게 잇는 움직임, 팔을 작은 진자처럼 흔들며 호흡을 4박자로 들이쉬고 6박자로 내쉬는 리듬. 멀리서 보면 긴 기도가 흘러가는 모양새였을 것이다. 공원에는 늘 같은 얼굴들이 있었다. 강아지와 함께 걷는 할아버지, 이어폰을 끼고 빠르게 도는 청년, 매주 토요일마다 스트레칭을 알려주는 아줌마들. 그들은 나를 아저씨라 불렀다. 아저씨, 오늘도 뛰셨어요? 아저씨, 물 드세요. 아이들은 내 옆에서 아주 느린 달리기를 흉내내며 깔깔댔다. 준이는 2걸음 뒤에서 나를 따라왔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고 나를 앞서지도 않았다. 단지 거기 있었다. 내가 넘어지기 전에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그는 매일 새로 계산했다. 아주 가끔 그는 실수했다. 너무 가까워서 내 발을 헷갈리게 했고 너무 멀어 내가 불안해진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준아, 한 칸만 뒤로. 네, 아버지. 2걸음 뒤로 있겠습니다. 그 작은 조절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아내분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멀리 삽니다라고 대답했다. 마음의 거리는 지구 반바퀴보다 멀어질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서랍을 열지 않았다. 서랍 속 종이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문장들의 무게는 내 발끝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은 늘 새로웠다. 나는 바람의 냄새로 날씨를 배웠다. 비 오기 전에 금속 냄새, 겨울 해질녘의 달큰한 탄 냄새, 봄날 흙먼지가 묻어나는 파도 같은 냄새. 냄새들을 맡으며 나는 오늘의 속도를 정했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늦지 않았다. 결정적인 아침이 있었다. 하늘은 구름을 얇게 깔고 있었고 트랙은 밤새 내린 이슬로 반들거렸다. 나는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섰다. 발을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들었다가 내렸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달리기 시작했다. 직선 구간의 30여 미터,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덜. 내 발끝이 땅을 밀어낼 때 사고 직전의 그 순간들과 병실의 형광등, 휠체어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준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했던 말아버지, 같이 하시죠이 한 줄로 이어졌다. 숨이 턱끝에서 날아오를 때 나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멈춰 선 순간 준이가 다가왔다. 2걸음 거리에서 멈추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숨이 오갔다.
어깨가 함께 들썩였다. 내가 울음을 삼키자 준이는 눈물을 삼키지 못했다. 그의 두 손 사이로 눈물이 빠져나와 뺨을 타고 내렸다. 그 눈물 소리가 바람에 젖어 들리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약속을 하나 더 만들었다. 함께 걷는 시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아주 천천히 한 바퀴. 공원 입구 게시판에 메모를 붙였다. 첫 주에는 세 사람이 왔다. 허리 수술을 앞둔 아주머니, 발목을 다친 배달기사, 마음이 무거워 집 밖을 못 나왔다는 할아버지. 둘째 주에는 5, 한 달 뒤엔 12. 우리는 함께 걸었다. 빨라지지 않는 걸음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걸음으로. 나는 맨 앞도, 맨 뒤도 아니었다.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숨이 가빠지면 속도를 늦추고 누군가의 표정이 밝아지면 작은 박수를 쳤다. 오늘은 어제보다 반걸음. 내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반걸음이 모이면 언젠가 한 바퀴가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내 몸으로 배웠다. 지금도 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먼저 날씨를 알려준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뻣뻣해진다. 계단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괴로울 때가 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먼저 넘어지고 그 마음이 몸을 끌어내릴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숨을 길게 내쉰다. 그 다음에는 늘 똑같다. 천천히 일어선다. 다시 선다. 다시 한 걸음. 다시 반걸음. 때때로 누군가 묻는다.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냐고. 대답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아들 덕분이죠. 운이 좋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했어요. 요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누웠고, 그 다음엔 앉았고, 그 다음엔 섰고, 지금은 조금 뜁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세의 변화로 시간을 기록한 내 연대기. 누움 앉음 섬 거듭뛰임. 5 단어가 내 인생의 재건축 도면이 되었다. 벽돌 하나로는 집이 되지 않지만 하루에 하나씩 쌓다 보면 언젠가 문을 달 수 있고 또 언젠가 창을 낼 수 있다. 창이 나면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이 들어오면 사람은 다시 걷는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혼잣말을 한다. 고맙다고. 준이에게, 내 다리에게, 파이팅을 건네던 이름 모를 이웃에게, 트랙을 새로 칠해준 관리인에게,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신경에게. 기적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안다. 누군가의 손길, 또 다른 누군가의 기다림, 몇 년에 걸친 작은 습관들이 어느 날 기적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나는 그 증인이고 동시에 그 공동 제작자다. 나는 가끔 사고 이전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시장 골목에서 커피를 들이켜고 시동을 꺼는 소리. 그때의 나는 빨랐다. 빨리 배달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피곤해졌다. 빨라야 살아남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내 삶을 지켜준 적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순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병실에서 처음 스스로 멈추는 법을 배웠다. 멈춰서 숨을 쉬고, 멈춰서 아들의 손을 잡고, 멈춰서 고마움을 말하는 법.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출발이란 걸 그제야 알았다. 회복의 길에는 후퇴도 많았다. 어느 봄날 욕심을 내다 허리를 다시 삐끗해 한 달을 통째로 쉬어야 했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내내 스스로를 탓했다. 괜히 서두르지 말걸. 준이는 내게 일지를 덮게 했다. 아버지, 기록도 쉬셔야 오래갑니다. 우리는 일지를 덮고 라디오만 들었다. KNN에서 트는 오래된 가요를 따라 조용히 흥얼거렸다.
노래사이 광고에 흐르는 부산 사투리가 위로가 되었다. 니 오늘도 고생했다 아이가. 라디오는 매일 그렇게 말했다. 그 한 달이 내게 가르친 건 하나였다. 쉼도 운동이다. 근육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도 필요하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졸업장보다 내가 먼저였다고 그는 툭 던지듯 말했다. 나는 그 툭에 숨어있는 수천 번의 망설임을 읽었다. 알바를 그만둘 때마다 사장에게 미안하다고 두 손으로 인사하던 아이였다. 나는 빚지지 않으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는데 가장 빚이 깊어진 날은 아들 앞에서였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가서 쪽파 한 단을 사와 된장찌개를 끓였던 날 그 국물은 세상 어떤 잔치 음식보다 귀하고 뜨거웠다. 둥근 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밥을 세 숟가락씩 번갈아 먹었다. 아버지, 맛있네요. 그 칭찬은 나를 한 달은 더 버티게 했다. 공원에서 만드는 작은 모임은 점점 동네의 습관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에는 바다 안개가 유난히 짙었다. 흰 수건 같은 안개가 트랙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다. 그날 새로 운 젊은 남자가 있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무릎 인대를 크게 다쳤다고 했다. 다시 뛸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뛰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온 게 첫걸음이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숨겼다. 안개 속에서는 눈물도 천천히 떨어졌다. 우리는 함께 아주 느리게 반바퀴를 돌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토닥 소리가 안개에 젖어 더 부드럽게 들렸다. 가을 축제가 시작되던 어느 날 저녁, 광안리 해변에 불꽃이 터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에 턱을 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준이와 바다 가까운 쪽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불꽃이 빛나는 동안 내 다리도 빛나는 것 같았다. 나는 준이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날 살렸다. 그는 손사래를 쳤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살리신 거죠.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셨어요. 그 말이 바닷바람에 섞여 내 귀로 들어오는 순간 오래된 돌덩이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굴러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불꽃은 끝났고 길게 남은 연기만이 바다 위를 흘렀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연기를 바라봤다. 사라지는 건 끝이 아니었다. 모양을 바꾸어 남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종종 편지를 쓴다. 미래의 나에게,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아직도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누군가에게. 편지의 첫 줄은 늘 같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줄에는 내 방법들을 적는다. 5가지. 첫째, 아주 작은 루틴이라도 매일 한다. 둘째, 좋은 말은 크게, 나쁜 말은 작게 속삭인다. 셋째,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다. 넷째, 멈춰서는 나를 죄책감으로 채우지 않는다. 5째, 기념한다. 내 걸음, 5걸음, 반바퀴, 한 바퀴. 그 기록들이 모이면 결국 당신의 연대기가 된다. 나는 그 연대기를 지금도 쓰는 중이다. 부산은 바람의 도시다. 산과 바다와 강이 모여 바람의 길을 만든다. 그 길을 따라 나는 다시 길을 배웠다. 수영 강변에서 금정산의 능선을 바라볼 때 바람은 산과 물의 경계를 넘나들며 내 뺨을 스쳤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가늠했다. 오늘은 몇 박자로 숨을 쉴지, 오늘은 어디까지 걸을지, 오늘은 누구의 손을 잡을지. 속도를 정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결정이었다. 마음이 앞서면 발이 따랐고 마음이 주저앉으면 발도 앉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마음을 먼저 일으켰다. 일어나자. 작은 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적고 싶은 건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나는 속도를 잃었고 어떤 꿈은 접었다. 하지만 나는 방향을 얻었다. 사람을 얻었다. 고맙다고 먼저 말하는 습관을 얻었다. 바닥의 차가운 온도를 손금으로 읽는 능력을 얻었다. 무엇보다 내 삶의 문장을 내가 쓴다는 확신을 얻었다. 누군가 대신 써준 문장은 쉽게 찢어진다. 내가 쓴 문장은 구겨져도 다시 펼 수 있다. 구겨진 자국이 남더라도 그 자국이 바로 살아온 증거가 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나는 예전과 다른 목표를 세웠다. 기록은 숫자로만 남기지 않았다. 냄새와 소리, 바람의 결을 함께 적었다. 오늘 공원 입구 소나무 냄새 진함. 트랙 모래가 운동화 밑창에 덜 붙음. 바람은 오른뺨에서 왼뺨으로. 그렇게 적고 나면 같은 거리도 다른 여행이 됐다. 준이는 일지를 볼 때마다 말했다. 아버지, 감각이 언어로 변하고 있어요. 이게 재활의 다음 단계예요. 느끼는 것을 이름 붙이는 일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길 표지판을 세우는 일이었다. 비가 오던 수요일, 나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의 무게를 정면으로 맞아보고 싶었다. 보폭은 반밖에 나가지 않았고 무릎 아래가 빠르게 지쳤다. 그래도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았다. 벤치로 돌아왔을 때 준이가 수건을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 몸은 제가 말리겠습니다. 마음은 비 좀 맞아도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운동화를 신문지에 채워 말리고 무릎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니 다음날 발끝이 더 또렷했다. 동네 물리치료사가 공원에서 조언을 건넸다. 허리 위로 살짝 기울이는 타이밍을 반박자만 늦춰보세요. 앞발이 딛고 난 뒤 몸이 따라가게. 딛고 늦춰 따라간다. 그 리듬을 붙잡자 숨이 덜 가빴다. 준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아버지, 리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으로 옛 노래를 틀었다. 음악이 흐르면 발끝이 조금 덜 외로웠다. 나는 혼자 버스를 탔다. 밀락동에서 시청으로 가는 노선. 계단 앞에서 호흡을 고르고 손잡이를 정확히 잡았다. 좌석에 앉자 양손이 떨렸다. 작아 보여도 내겐 먼 여행. 종점에서 기사가 미소로 답해주었다. 그날 일지 오늘 버스. 계단 2칸. 승차와 하차 사이의 바람. 함께 걷는 시간은 더 풍성해졌다. 다리를 다친